야, 이 할망구야! 친구 취해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고! 제발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비 오는 저녁, 창원 상남동 한 집안. 번개가 번쩍이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거실에는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 둘이 60대 여인을 벽에 거칠게 밀쳐놓고 있었죠. 소리 지르면 진짜 다친다고! 알아들어? 여인의 떨리는 입술, 공포에 질린 눈빛. 그때 어둠 속에서 젊은 여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이 새끼들아, 엄마한테서 손 안 떼? 탁! 손이 뻗어 남자의 손목을 꺾습니다. 파이프가 떨어지고 테이블이 밀려 두 번째 남자를 넘어뜨립니다. 팔꿈치 타격과 회전 매치기로 순식간에 둘 다 바닥에 나뒹굽니다. 미경아,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안 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서미경, 29세, 평범한 빵집 사장. 하지만 한때 철가시 짱아로 불리며 울산 동해파를 떨게 만들던 여자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평범하게 살려던 그녀가 왜 다시 주먹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누군가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주먹을 내려다보던 23살의 서미경. 아니, 그때는 철가시 짱아라 불리던 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죠. 동해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지?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정신없어. 5분 타이머 울리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경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2024년 창원 상남동 미경당 빵집 아니었죠. 손에 들린 건 칼이 아니라 빵 반죽이었고 앞에 있는 건 쓰러진 적이 아니라 따뜻한 오븐이었습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식빵 냄새가 퍼지면서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졌죠. 미안해요, 엄마. 잠깐 딴 생각했어요. 요즘 피곤한가 보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 오블레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딸이 과거를 떨쳐내려 얼마나 애쓰는지 잘 알고 있었죠. 29세의 서미경은 지금 평범한 빵 사장이지만 6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 뒷골목을 주름 잡던 동해파 두목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웬만한 조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장갑을 끼고 각 구운 식빵을 꺼내며 작게 미소 지었죠. 폭력이 아닌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삶. 이게 진짜 미경이 원하던 거였습니다.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크림빵 5개만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미경은 능숙하게 빵을 담으며 손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빵을 건네는 그 손은 한때 수십 명을 제압했던 손이었죠. 미경은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손님이 나가고 잠시 한숨 돌리는 사이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죠.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나온 주민들. 이 평화로운 일상이 미경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빵을 굽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 단순한 반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경은 뼈저리게 느꼈죠. 미경아, 단팥빵 반죽 좀 봐줄래? 네, 지금 갈게요.
주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반죽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빵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미경의 젊은 손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죠. 그저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함께 빵을 만드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어들면서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진열대를 닦으며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죠. 깨끗하고 정돈된 손이었지만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싸움에서 생긴 상처였죠. 미경은 재빨리 소매로 그 흉터를 가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미경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식빵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미경은 평소처럼 빵을 포장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건 아닐까? 하지만 남자는 빵값을 내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미경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괜히 신경 쓰이네. 어머니가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경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요즘 들어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고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미경과 어머니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죠. 오늘 장사 잘 됐네. 우리 미경이 빵 솜씨가 날로 늘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레시피 알려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미경에게는 무엇보다 값졌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경은 매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이거 봐. 건강식품 설명회래. 불례 여사는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전단지에는 기적의 건강식품, 무료 건강검진, 선착순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엄마, 그런 거 가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아이고, 요즘은 다 괜찮대. 옆집 경숙이 엄마도 갔다 왔는데 좋았다더라. 미경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손에서 전단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불례 여사는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한번 가볼까? 무료 검진도 해준다잖아. 엄마 요즘 여기저기 쑤시는데. 엄마, 병원 가세요. 그런데 가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전단지는 갖고 있을게. 그냥 궁금해서.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는 동안 미경은 계속 그 전단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죠. 혹시 어머니가 그런 곳에 가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미경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죠. 낯선 남자의 시선, 어머니가 가져온 전단지, 자꾸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미경의 본능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미경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미경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블레 여사는 정말로
그 건강식품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날 오후 불례 여사는 결국 그 건강식품 설명회에 다녀왔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은 들떠 있었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포장의 건강식품 상자를 들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가득했죠. 미경아, 엄마 오늘 정말 좋은 거 알아왔어. 이거 먹으면 관절도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간대. 설명회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더라.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온 상자를 보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죠. 화려한 포장, 과장된 효능 설명, 의사라는 사람의 등장까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쁜 표정을 보니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엄마,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 그게 말이야. 일단은 계약금만 100만 원 냈어. 나머지는 할부로 내면 되는데 옆집 경숙이 엄마도 먹고 있다던데 정말 효과 좋다고 그러더라.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에 모으는 용돈이 고작 30만 원인데 1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미경은 상자를 들어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없었고 그저 화려한 광고 문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죠. 다음 날 오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던 미경에게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또 집에 왔는데 추가 계약을 해야 한대. 그래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고 하면서 자꾸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그래. 미경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황급히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5분 만에 도착했죠. 집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녀 2명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고 불례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에 추가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엄마, 미경의 목소리에 세 사람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미경은 빠르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이게? 아, 따님이시군요. 어머님께서 이미 첫 계약을 하셨는데 추가로 프리미엄 패키지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미경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총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이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강식품 사는데 왜 집을 담보로 잡아요? 고액 상품이다 보니 신용 보증이 필요해서요. 걱정 마세요. 할부로 성실히 납부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조직에서 비톡촉하러 다니던 인간들이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만 오늘까지가 특별 할인 기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불례 여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경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차를 끓여 어머니를 진정시켰죠. 미경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전문가 같아서
그냥 믿었는데. 괜찮아요, 엄마. 아직 추가 계약은 안 하셨잖아요. 첫 계약도 취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경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음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의 대답은 냉담했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취소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청약 철회 기간도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했다고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는 더 답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요즘 이런 다단계 건강식품 사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해서 증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도 합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엄마가 당하신 건데 경찰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피해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액 돌려받기는 힘들 겁니다. 이미 회사 이름도 바꾸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미경은 경찰서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법은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경찰은 무력했으며 피해자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미경과 어머니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블레 여사가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던 휴대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협박적인 목소리였죠. 오블렛이죠? 계약금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2천만 원 입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보호원이랑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쪽이 사기라고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신고요? 좋아요. 근데 계약서에 서명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번 주 안으로 2천만 원 입금 안 하시면 담보 처리 들어갑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기 쳐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구세요? 아, 따님이시구나. 따님도 계셔서 다행이네요.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세요. 법적으로 하면 더 복잡해져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신고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당장 이 계약 취소 안 하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오, 무섭네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말입니다. 댁 주소 알죠? 창원 상남동 미경당 빵. 사장님 이름도 서미경 씨. 다 알고 있습니다. 미경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조사해놨던 것이죠.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신고 취하 안 하시면 직접 찾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합법적인 채권 추심이겠지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블레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미경을 붙잡았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미경아, 어떡해. 저 사람들 진짜 올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미경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폭력까지 불사하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미경은 그들의 완벽한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죠. 평화롭게 흘러가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은 무력했고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갓이 짱아였던 시절 이런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되뇌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협박 전화가 온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죠. 미경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힐끔거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블레 여사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미경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밤은 괜찮겠지?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미경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죠.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거라고 말입니다. 미경은 은연중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6년 동안 조직을 떠나 있었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빵 반죽을 치대며 단련된 팔의 힘, 가게 일로 다져진 체력,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순발력까지. 밤 10시가 넘어가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죠. 미경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먼저 주무세요. 제가 거실에서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그래, 근데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어머니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미경은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미경은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천둥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리는지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미경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죠. 미경은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과거의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손에는 각각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없나? 불도 꺼져 있고 다들 잤나 보지. 조용히 하자. 노파방부터 찾아서 혼내주고 가면 돼. 미경은 소파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 해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죠.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6년 동안 봉인해뒀던 철가시 짱아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복도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블레 여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것이었죠. 어머, 누구세요? 남자들이 빠르게 블레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어머니를 거칠게 벽에 밀쳤고 블레 여사는 비명을 질렀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진짜 다친다고. 이제 알겠어? 신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한테 순순히 돈 갚으면 이런 일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경이 튀어나왔죠. 번개가 번쩍이며 미경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빵 사장이 아니라 과거 뒷골목을 주름잡던 철갓이 짱아의 얼굴이었죠.
엄마한테서 손 떼.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비웃으며 돌아섰죠. 뭐야 넌? 아, 딸년이구나. 같이 혼내주면 되겠네.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미경에게 닿기도 전에 미경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죠. 탁! 소리와 함께 미경은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꺾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고 미경은 그 남자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사용하는 기술이었지만 몸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두 번째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미경은 옆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발로 차서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죠.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미경은 재빨리 접근해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타격이었죠.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고 미경은 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회전 매치기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미경은 그들 위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숨은 조금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다음번엔 이 정도로 안 끝난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문 쪽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미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 보스한테 전해. 서미경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동해파 철갓이 짱하였던 사람한테 함부로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 두 남자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죠. 미경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6년 만에 다시 사용한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경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경은 돌아봤습니다. 불례 여사는 벽에 기댄 채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 그때처럼. 미경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엄마 지키는 데는 이유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건드렸으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미경아, 넌 그 길 떠났잖아. 다시는 폭력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미경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죠. 엄마, 저 지금도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고 빵만 구우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법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고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폭력이 아니라 보호예요. 불례 여사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6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미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심이 섰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경이 직접 움직일 것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빵 사장으로, 밤에는 어머니를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복수자로 말입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철가시 짱아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이라는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단단하고 강인한 여자로 변해 있었죠. 그날 밤 이후 미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미경당 빵집에서 빵을 구웠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검은 후드티와 운동화를 신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미경의 모습은 평범한 빵 사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경은 집에 침입했던 두 남자의 휴대폰을 확보했고 그 안에서 조직의 연락망을 찾아냈죠. 다단계 사기 조직의 중간 보스 5명의 위치와 동선이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상남동 뒷골목 소주방에서 활동하는 김철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협박 전화를 거는 인물이었죠. 미경은 며칠간 김철수의 동선을 파악했고 매일 밤 11시면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김철수는 소주방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미경은 소주방 뒷골목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김철수가 비틀거리며 나왔고 골목 한가운데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움직였죠. 발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뚜껑을 정확하게 차 올렸고 뚜껑은 김철수의 손등을 강타했습니다. 김철수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미경은 이미 옆 테이블을 회전시켜 김철수의 다리를 쓸어버렸죠. 김철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미경은 재빨리 김철수의 휴대폰과 지갑에서 서류를 빼냈습니다. 너 누구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미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김철수는 멍하니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처럼 빵에서 빵을 구우며 전날 밤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했죠. 피해자 명단, 계약서 사본, 협박 문자 기록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성호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로 조직에서 물리적인 협박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죠. 미경은 헬스장 주차장에서 밤 10시부터 잠복했습니다. 박성호가 헬스장 문을 잠그고 주차장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렸죠. 차 문을 열려던 박성호의 뒤에서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호가 돌아보기도 전에 미경의 팔꿈치가 박성호의 옆구리를 연타했고 이어지는 회전 발차기로 박성호는 차 옆에 쓰러졌습니다. 미경은 박성호의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꺼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성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미경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성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타깃은 노래방 특별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추가 계약을 강요하는 이정민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로 교묘한 말솜씨로 노인들을 속이는 인물이었죠. 미경은 이정민이 자주 가는 노래방에 미리 들어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정민이 특별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 순간 복도의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미경은 음악 박자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빠른 연속 타격으로 이정민을 제압했고 이정민의 핸드백에서 계약서와 도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첩을 회수했습니다. 모든 일이 노래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마무리되었죠. 이정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경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타깃은 폐창고를 아지트로 쓰는 최동욱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인물이었죠. 미경은 창고 천장의 환풍구를 통해 조용히 침입했습니다. 최동욱이 금고 앞에서 돈을 세고 있을 때 미경은 위에서 뛰어내려 공중제압으로 최동욱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최동욱은 정신을 잃었죠. 미경은 최동욱의 노트북과 금고 안의 장부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조용하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타깃은 모텔을 운영하며 조직원들의 거점을 제공하는 한승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가장 경계심이 많은 인물이었죠. 미경은 모텔 옥상으로 올라가 한승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2시 한승기가 옥상으로 올라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죠. 도심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순간 미경은 옥상 급수탑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꿈치로 한승기의 어깨를 가격했고 한승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경은 한승기의 사무실로 내려가 모든 거래 기록과 조직원 명단을 확보했죠. 보름 만에 5명의 중간 보스를 모두 제압한 미경은 엄청난 양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 명단, 계약서, 협박 기록, 금융거래 내역, 조직 구조도, 단체 대화방 기록까지. 이제 필요한 건 이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었죠. 그때 미경당 방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한대성 기자입니다. 요즘 다단계 사기 사건 취재하고 있는데 서 사장님과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경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한대성을 바라봤습니다. 한대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최근 창원에서 다단계 사기 조직원들이 연달아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도 파악하지 못한 이 사건들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조사하다 보니 서 사장님 어머님께서 피해자 중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서 사장님, 혹시 혼자 싸우시는 겁니까?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미경은 한대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대성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죠. 아니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들 뒤에 제가 있을 뿐이에요. 법이 움직일 때까지 누군가는 피해자들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한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이 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대성에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를 건넸습니다. 한대성은 자료를 보고 눈을 크게 떴죠. 이걸 어떻게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사로 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런 사기가 얼마나 조직적인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말입니다. 며칠 뒤 한대성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다단계 건강식품 사기의 실태, 조직적인 범죄의 구조,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상세히 보도되었죠. 기사 말미에는 미경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뒤에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법이 올 때까지 버티는 힘이 되어줄 사람이요. 이 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다단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중간 보스들을 제압했다면 이제 조직의 정점에 있는 총책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대성의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향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반죽을 준비하고 오븐을 예열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미경은 이런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죠. 과거 조직 생활을 하며 수없이 경험했던 위험이 다가올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경고였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미경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미경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불례 여사는 아침 시간에 전화를 놓치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항상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계셨고 미경의 전화는 언제나 받으셨습니다. 미경은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빵집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미경의 머릿속은 최악의 상황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넘어지신 건 아닐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움직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틀에는 금이 가 있었죠. 누군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소파는 뒤집혀 있었으며 어머니가 아끼던 화분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벽에 튄 핏자국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선명했고 미경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엄마. 미경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화장실, 주방을 모두 확인했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죠. 침대 위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고 어머니의 슬리퍼 한 짝이 복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항한 흔적이었죠.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탁 위에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죠. 검은 글씨로 써진 짧은 문장이 미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다. 마지막 기회 줄게. 쪽지를 읽는 순간 미경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쪽지를 꽉 쥐었죠. 종이가 구겨지고 손에서 땀이 났지만 미경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미경이 중간 보스들을 제압하고 증거를 모으며 쌓아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를 최악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죠.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무모했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전 조직을 떠날 때도 아버지와 결별할 때도 심지어 집에 침입한 조직원들을 제압할 때도 울지 않았던 미경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법도, 정의도, 복수도 모두 의미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미경은 오래 무너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쪽지를 다시 바라봤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미경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죠. 끝난 건 너희야. 엄마한테 손 떼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냉철한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미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한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저예요. 도와주세요. 서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조직원들이 엄마를 데려갔어요. 한대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에도 바로 연락하시고요. 경찰은 소용없어요. 또 증거가 없다고 할 거예요. 기자님, 혹시 조직 총책이 누군지 아세요? 잠깐만요. 제가 취재하면서 확보한 자료 확인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있습니다. 이강무라는 자예요. 50대 후반, 예전에 울산에서 활동하던 조직원이었는데 10년 전부터 다단계 사기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하네요. 이강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경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죠. 울산 조직원. 혹시 아버지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자님, 이강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제 취재원이 창원 외곽 폐물류 창고 쪽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직원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창원 외곽 폐물류 창고.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적었죠. 바로 거기 운명적인 결판이 벌어질 장소였습니다. 기자님, 제가 혼자 갈게요.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해요. 경찰이랑 같이 가셔야죠. 경찰 부르면 엄마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저 혼자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한대성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경찰에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 서 사장님이 신호 주시면 바로 투입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운동복을 꺼냈죠.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장갑과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입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미경은 더 이상 평범한 빵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철가시 짱아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죠. 미경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어머니의 카디건을 집어들고 얼굴에 대었죠. 어머니의 향기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와 함께 어머니만의 따뜻한 향기가 미경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경은 카디건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꼭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미경은 창원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만이 가득한 외곽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미경은 걸어서 폐물류 창고로 향했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창고는 예상대로 황량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죠. 미경은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입구 쪽에 차 2대가 서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경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중간 보스들을 상대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조직의 총책 이강무, 그리고 어머니를 구해야 하는 절박함. 미경은 주먹을 쥐고 창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한 미경은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변을 살피며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고 미경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미경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때 미경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대성이었죠. 미경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혹시 벌써 창고 쪽으로 가신 건 아니죠? 네, 지금 창고 앞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이강무에 대해 더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은 긴장하며 한대성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대성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미경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뭔가 중대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 사장님, 이강무라는 사람이요. 예전에 동해파를 노리던 조직원이었습니다. 15년 전쯤 되는 일인데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강무는 동해파의 자금을 빼돌리고 내부 분열을 획책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서 사장님 아버지께서 이강무의 계획을 간파하고 조직에서 완전히 쫓아냈다고 하네요. 이강무는 그 뒤로 울산을 떠나 10년 동안 다단계 사기 조직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미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동해파 아버지. 6년 동안 애써 지우려 했던 단어들이 다시 미경을 덮쳤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단순한 다단계 사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강무는 처음부터 미경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어머니를 타깃으로 삼은 것도 미경을 이 싸움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강무가 처음부터 서 사장님을 노렸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다 실패했으니 이번엔 딸을 통해 복수하려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직접 복수할 수 없잖아요. 미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미경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죠.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미경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와 결별하며 등을 돌렸고 조직과도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평범한 빵집 사장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과거가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과거는 절대 미경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경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아버지의 차갑던 눈빛, 조직원들이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피로 얼룩진 골목길의 비릿한 냄새, 가리고 폭력으로 얼룩진 수많은 밤들. 미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했다고 믿었죠. 매일 아침 빵을 구우며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일상이 과거를 지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미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망령처럼 따라다니며 미경의 평화를 위협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죠. 미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각오도 섰습니다. 이제 미경은 확실히 알았죠. 이 싸움은 단순히 어머니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 이상 동해파 두목의 딸이 아닌 진정한 서미경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폭력의 딸이 아니야.
나는 엄마의 딸로 싸울 거야. 그 말은 미경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다짐이었죠. 같은 주먹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고 마음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싸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욕심과 권력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미경은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창고 안을 다시 살폈죠. 창문 틈으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큰 공간 한가운데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가 묶여 있었죠. 불례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가끔 움직였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경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어머니 주변에는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체격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아마 이강무일 것이었습니다. 이강무는 담배를 피우며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어머니 주변을 감쌌습니다. 미경은 진입 경로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봤죠. 정면으로 들어가면 인질인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측면이나 후면으로 들어가 먼저 어머니 주변의 남자들을 제압하고 마지막으로 이강무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죠. 한 명이라도 어머니 쪽으로 움직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창고 옆면에 작은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확인했죠.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밀었죠. 창고 내부는 어두웠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자들과 폐자재들이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상자들 뒤에 몸을 숨겼죠. 6년 만에 다시 사용하는 잠입 기술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그림자 속에 몸을 녹이는 방법을 미경의 몸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이강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죠. 곧 올 겁니다. 철가시 짱아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칠 리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경이는 이제 그런 애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요. 미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강무의 말이 미경의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가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며 어둠 속에서 나왔죠. 세 남자가 놀라며 돌아봤고 이강무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가시 짱아. 이제 그 이름은 쓰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서미경입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각오가 미경을 다시 일으켰고 이제 미경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폐물류 창고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깨진 형광등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녹이 쌓여 있었죠. 미경이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자 이강무가 쇠파이프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강무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죠. 내 애비가 못한 걸 내가 한다. 넌 여기서 끝이다. 이강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온 복수심이 그 목소리에 모두 담겨 있었죠.
미경은 침착하게 이강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 곧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저승에서 말이야. 이강무가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하지만 미경은 침착했습니다. 파이프의 궤적을 정확히 읽어내고 옆에 있던 기둥을 향해 달렸죠. 기둥을 발로 딛고 높이 점프한 미경은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마치 무용수처럼 아름답고 정확한 동작이었죠. 회전하며 내려오는 미경의 발꿈치가 이강무의 어깨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크어! 이강무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가 바닥을 구르며 멀리 굴러갔죠. 미경은 착지하자마자 다음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6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죠. 그 순간 양쪽에서 부하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몽둥이를 들고 다른 하나는 맨손으로 덤벼들었죠. 미경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공업용 테이프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미경은 발끝으로 테이프롤을 정확하게 차올렸습니다. 테이프롤이 공중으로 날아가 첫 번째 남자의 얼굴에 직격했습니다. 흑! 남자가 얼굴을 감싸며 비틀거렸고 시야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죠. 미경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접근해 무릎으로 남자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죠.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미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이미 남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죠. 몸을 낮추며 남자의 팔을 피한 뒤 재빨리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는 순간 미경은 회전하며 남자를 들어올려 던졌습니다. 남자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세게 떨어졌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신음하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벌어졌습니다. 2명의 부하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제 남은 건 이강무뿐이었죠. 이강무는 어깨를 부여잡고 미경을 노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동해파 두목의 딸이야. 하지만 넌 결국 폭력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내 아버지랑 똑같아. 미경은 천천히 이강무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와 달라요. 나는 사람을 지키는 인간이에요. 폭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말장난은 집어치워. 결국 주먹질하는 건 똑같잖아. 목적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요. 아버지는 욕심 때문에 싸웠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요. 이강무가 다시 쇠파이프를 집어들려 했지만 미경이 더 빨랐습니다. 재빨리 접근해 이강무의 팔을 잡고 비틀었죠. 이강무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미경은 단번에 더블 포스 다운 기술로 이강무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이강무의 얼굴이 바닥에 눌렸고 미경의 무릎이 이강무의 등을 누르고 있었죠. 나. 조용히 하세요. 미경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고 이강무에게 말했죠. 내가 시킨 일 전부 말하세요. 어머니를 어디 숨겼는지, 다단계 사기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말해요. 미쳤어? 내가 왜 그런 걸 말해? 미경은 이강무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이강무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죠. 아, 알았어. 말할게. 빨리요. 노파는 창고 뒤편 컨테이너에 있어. 다단계 조직은 10년 전부터 계획했고 중간 보스 5명을 두고 지역별로 운영했어. 피해자들은 계약서로 올가매고
협박 전화로 겁을 줬지. 신고하면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위협하고 이강무가 모든 걸 자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미경은 천천히 이강무에게서 떨어지며 일어났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미경에게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의 총책 이강무예요. 제 휴대폰에 자백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강무를 수갑으로 채웠고 쓰러진 부하 2명도 체포했습니다. 그때 한대성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죠. 서 사장님, 무사하시네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경찰을 불러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모아둔 자료와 서 사장님이 확보한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미경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창고 뒤편 컨테이너에 있다고 했죠. 지금 바로 가봅시다. 미경과 한대성 그리고 경찰관 몇 명이 창고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서 있었고 문이 잠겨 있었죠. 경찰관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있는 불례 여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은 달려가 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불례 여사는 천천히 눈을 뜨며 딸을 알아봤죠. 미경아, 우리 미경이.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머니도 조용히 울었죠.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불례 여사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경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한대성은 경찰과 함께 남아 현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미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바라봤죠. 우리 미경이가 엄마를 구했네.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넌 정말 강한 애야. 아버지와는 달라. 넌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아이니까. 미경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고 어머니는 무사했으며 악은 처벌받았습니다. 법과 주먹이 함께 움직여 정의를 이룬 순간이었죠.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다시 빵을 굽고 어머니와 웃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창원 상남동 미경당 빵집 앞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한대성의 기사가 나간 뒤로 미경당은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용기 있는 빵집 사장님의 빵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미경은 오븐 앞에서 각 구운 식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이 냄새,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경은 이제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오히려 미경에게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일깨워준 셈이었죠. 미경아, 크림빵 더 구워야겠다. 벌써 다 팔렸어. 어머니 불례 여사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 납치 사건 이후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했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딸이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미경은 반죽을 시작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도 밝았죠.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단계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강무는 사기, 협박,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중간 보스 5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죠. 미경이 모은 증거들과 한대성이 취재한 자료, 그리고 이강무의 녹음된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미경의 용기에 힘입어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결국 정의가 승리했죠. 피해자들에게는 돈이 환급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조직이 숨겨둔 자금을 모두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죠. 어머니도 처음 낸 1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집 담보로 잡힌 계약서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법이 느리긴 했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잠시 줄어든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한대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머, 기자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 근처 취재가 있어서 들렀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고요. 한대성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커피를 내려주며 맞은편에 앉았죠. 뭐가 궁금하세요? 서 사장님,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하실 생각 있나요? 혹시 또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나서실 건가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았죠. 평화롭게 빵만 구우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은 빵 반죽을 치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법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고 법원이 하는 거죠. 저는 그저 그 법이 올 때까지 버티는 힘이 될 뿐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법이 오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죠. 한대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답변이네요. 기사에 인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한대성은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빵집,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와 딸. 3달 전의 악몽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서 사장님, 간판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 네. 새로 달았어요. 미경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가게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미경당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아래에 작은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미경당 정직한 빵, 정의로운 마음. 한대성은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문구네요. 서 사장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 다짐이에요. 빵도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도 정의롭게 가지자는 거죠. 한대성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취재를 가봐야 한다며 인사를 건넸죠. 서 사장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혹시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한대성이 나가고 미경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이제 미경에게 이 평범함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지켜낸 소중한 평화였고 과거를 딛고 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미경과 어머니는 함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미경아,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단다. 엄마도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뭐 구울까요? 단팥빵은 어때?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단팥빵 찾는 사람들 많더라. 좋아요. 내일은 단팥빵 많이 만들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미경은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빵집, 내일 아침이면 다시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 찼을 공간. 미경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과거의 미경, 철갓이 짱아였던 시절의 미경은 이런 평화를 몰랐습니다. 폭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의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미경은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만 이제는 폭력이 아닌 정의를 위해, 지배가 아닌 보호를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과거를 새로운 삶의 힘으로 삼는 여자. 동해파 두목의 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여자. 서미경의 인생은 이제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미경은 또다시 오븐 앞에 서서 따뜻한 빵을 구울 것입니다. 정직한 빵을 정의로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서미경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